오늘은 저희가 희년 아카데미 제11강입니다. 우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이신 남기엽 박사님께서 토지 정의와 공존국가에 대해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토지 공개념의 원류에 해당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토지 정의 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으로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이제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희년함께라고 하는 모임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고 토지 공개념 구현 또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그 아파트 민주주의 또 저와 같이 공조하신 희년 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이제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모델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이런 내용들 외에 이런 책들 외에 다양한 저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한 30여 분 정도 강의해 주실 우리 남기엽 소장님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기엽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한 35분 정도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토지 정의와 공정국가. 다 무거운 주제죠. 토지 정의도 무겁고 공정국가, 영어로는 페어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또 풀어서 말하면 공평과 정의의 나라,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저는 공정국가는 그냥 일반인들에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할 때 공정국가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를 원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고 했는데 공정국가를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의 재능을 당당하게 꼽히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기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꿈꾸는 그런 나라죠. 사랑의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라고 이렇게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이제 핵심이 내용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보면 이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십계명을 오늘날 다시 이렇게 꺼내면서 다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3년간 성경을 또 깊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귀한 내용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예컨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는 오늘날 3,500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는 3,500년 전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배타적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실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집트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우상 종교가 득실득실한 우상 종교의 그런 나라에서 구출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이 십계명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거는 우상을 섬기면 당시의 종교는 우상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99%가 1%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죠. 1%만 행복하고 99%는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건데 이 말은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마라. 배타적 종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을 섬기면 다시 비참한 생활로 돌아간다. 그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성막이나 제단을 만드는 걸 보면 제단도 돌로 정으로 쪼아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거나 신상을 만드는 게 얼마나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피폐시켰는지를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모두가 각자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라구나. 사실은 가늠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늠하면 안 되지. 근데 당시에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혁명적인 얘기예요.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다산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상 종교는 또 혼음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혼음을 했는데 거기에서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가족을 중시 여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사실은 없죠. 예.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안식일은 7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종과 이 가축을 쉬게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안식일이 발전하게 되면 희년이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안식일에는 종과 이 동물들이 다 쉬게 하는 날이에요. 당시에는 종들은 뭐 오늘날은 만약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집에서 출퇴근할 텐데 과거의 종들은 그 집에서 다 살았겠죠. 종들이 하루 쉬게 되면 당연히 가족을 만날 테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그다음에 안식년이 되면 종을 해방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완전히 탕감시켜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또 충분히 먹을 것을 줘서 보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 정신으로 이 율법과 이 예언자들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이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 여기 이사야 5장 8절에 보듯이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은 얘기를 했고 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의 법인지 율법과 은혜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굉장히 은혜인 거죠. 공평과 정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희년은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었는데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 그러니까 매년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땅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 소작농과 이 지주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되는 거죠. 땅 주인과 그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날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물론 자유인이지만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더 그랬죠. 직접 자주 보니까 동네에서 보고 또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그것도 비정상적이죠. 예.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수평적 관계가 충만한 사회, 예,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경을 했는데 희년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휴경을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진짜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공평과 정의의 나라. 또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 저는 성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제가 창세기 마지막은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는 가장 많이 다룬 게 아니라 요셉을 가장 많이 다뤘어요. 예,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기근이 하여튼 희한한 하여튼 기후 변화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요셉이 토지를 다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전부 임대를 해주죠. 전 국민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20%만 내면 80%는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바로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매일매일 만나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를 항상 만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귀족의 종, 누구 뭐 지주의 종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가 성경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방 나라에서도 이렇게 희년과 비슷한 제도, 이런 제도가 400년 후에는 모세가 제도를 이런 요셉에 실현된 거를 모세는 400년 후에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에레미야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가 망한 마지막 그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아주 그 안식년,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는 퍼포먼스를 열거든요. 예, 그때 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셔서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어디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자기의 사명을 61장 1, 2절을 펼쳐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필 왜 이사야 61장 1, 2절을 희년의 복음을 펼쳐 읽었을까요?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희년을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만물, 그러니까 이 자연의 회복도 다 담고 있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신년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정말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국 사회로 넘어 들어가서요. 이 공정한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데피니션을 합니다. 토지 정의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와의 관계, 노사 정의는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기업 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모든 인간은 모두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비정상적이면 왜곡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노동 정의는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관계 이런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공정국가의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토지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대장동 땅을 사가지고 우리 대장동이 뭐 지금 사태로 지금 좀 약간 소강돼 있지만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여기를 조성해서 원래 농지였는데 땅을 사서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하는데 한 1조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땅 사서 조성하는데 이 유조선도 사는데 1조 이상 들어가요. 예, 가격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 유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대장동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일반 물자 유조선과 거대한 뭐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일반 물자는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대장동은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50억 클럽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뭐 4천억 원을 먹었네, 1조 원을 먹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수많은 대장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토지는 굉장히 특수하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그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리의 법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바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토지는 특별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소수의 사람이 독차지하면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토지를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으면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토지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탐욕스러워서 토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땅을 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값은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미국 영토의 5분의 1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캐나다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싼 땅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불로소득이 땅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는데요. 이 불로소득이 최근에 저희 연구소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에 445.5조 원이 생겼습니다. 네. 땅값이 올라가면 불로소득이 생기는데요. 땅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땅을 사러 다니는데 또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은 뭘 생산하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한 가치를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누군가 많은 소득을 누렸으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봤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땅값이 비싸고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생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주거 불안은 심해집니다. 20대, 30대가 그래서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땅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0.811인데 그 해방 직후가 가장 토지 소유가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하는 때가
지니계수가 0.73이었습니다. 근데 0.811이니까 지금이 더 나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저소득층, 그 저소득층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는 5만 가구였는데 지금은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렇게 계속 공급하는데 그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7년 동안 15.9% 늘어났는데 두 채 가진 사람은 38% 늘어났고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47.5% 늘어났어요. 자, 집도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고 땅도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는 집이 아닌 곳에 쪽방, 고시원 이런 움막,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안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원래 세상은 그런가 보다. 세상은 야국강식의 사회고 적자 생존의 사회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적합한 사람 적자가 아닌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정의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쪽방입니다. 이런 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쪽방에 한 달에 22만 8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방을 유지하는 거는 또 동사무소에서 불날까 봐 여기에 뭐 전선도 새로 갈아주고 또 이제 종교 기독교 이제 우리 교회가 주로 많이 하는데 쪽방촌에 있는 분들 또 뭘 도와주고 뭐 월동 준비해주고 이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또 쪽방 주인이 차지하는데 쪽방 주인은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강남에 살고 있고 또 여기서 얻은 임대료로 또 건물을 또 사고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토지에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이런 용인에 가보면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이 택지를 만들었어요. 예, 이 산을 깎아서 왜 산까지 깎아갖고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이 산으로 있으면 이 택지는 이 임야로 있으면 가격이 낮아요.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 땅 주인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치를 용인시가 환수한다라고 하면 이 나무를 잘라내고 집을 지으려고 안 하겠죠. 지금 옆에 보십시오. 여기는 과천인데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 멀쩡한 아파트죠. 멀쩡한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왜 부시고 다시 지으려고 할까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축 폐자재 이거 버리려면 건물을 베려면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니 죽어도 불안하고 불평등은 심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있다. 뭐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정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자, 사람들이 왜 집과 땅을 그렇게 많이 살려고 하냐, 영끌을 하려고 하냐. 물론 주거 불안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죠. 근데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그거를 우리 다른 용어로 말하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낮추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죠. 예. 집을 7채 보유한 사람이 월요일은 A라는 집에서 자고 화요일은 B라는 집에서 자고 그러려고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생기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은행에 놓는 이자보다 더 많은 임대소득, 계속 증가하는 임대소득이 기대되니까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보유세에서 더 좋은 방법은 건물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깔고 있는 땅, 아파트의 대지 지분,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땅에다가 부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땅에다가 부과하고 그 부과한 것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왜 똑같이 나누느냐?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세 구간과 세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1년에 79만 9천 원, 뭐 거의 이제 80만 원이죠.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세대는 94.5%의 세대입니다. 한 90%가 넘는 세대는 더 내는 게 많고, 90% 세대는 받는 게 더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게 많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국토보유세를 내는 게 없습니다. 받는 것만 있게 되는 거죠. 왜 받느냐? 공짜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국토가 권리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주택으로만 비교해 보면 이 국토보유세는 무주택자가 더 이득이 됩니다. 유주택, 집이 있는 사람보다. 무주택자는 내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40%는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자, 1주택자,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혜택이 많죠? 고가 주택자보다 중저가 주택자가 혜택이 많죠? 우리나라에 150만 채 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있어요. 서울에만 한 10만 채 빈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들이 비업무용 토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놓으려고 그러겠죠. 빈집 어떻게 할까요? 내놓거나 아니면 잘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겠죠? 예, 가격이 하향안정화될 겁니다. 불평등이 줄어들 겁니다.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겠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재벌들이 우리나라에 23개의 회사가 대략 평균 19조 원의 땅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시가로는 한 35조 원의 땅을 갖고 있어요. 한 개의 회사가. 그 회사의 경제적 위상은 하락하고 신규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은 올라가겠죠. 자, 공정국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정의를 확립하고 지금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땅이 불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빌려 쓰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땅에서 세금, 지대를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하면 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중소기업 노동과 대기업 노동의 관계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 임금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무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야 사실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불평등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잡으려고 하는 불평등은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 토지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집을 갖고 있지 않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대단히 나쁜 사회고 불공정한 나라죠. 공평과 정의의 나라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내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 노동자냐 중소기업 노동자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똑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많아야 되겠죠. 불안정하니까. 그래야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자, 노사 정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인데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직장처럼 일반 회사처럼 독재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그 회사의 그 종업원은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주식회사를 노동자에게 인사권, 그 이사, 회사의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을 주고 주주에게 지금 주주가 뭐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실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고요. 주주에게는 저는 배당권 혹은 감사권을 주면 그 회사가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정의를 이룰 수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 그러죠. 요것을 근절할 수 있는. 요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능한 민주정부가 새로운 사회협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구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가 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데요. 완전 고용을 그 전제로 했어요. 사회보험료를 따박따박 낼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나라, 그런 사회에서 표준화된 일자리 이런 사회에서 이 복지국가가 등장했는데 지금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불안전 노동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내가 고용자인지 피고용자인지 알 수 없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뭐 의료보험료나 뭐 고용보험이나 뭐 이런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를 따박따박 낼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게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저는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그럼 기본소득을 뭘로 할 거냐? 사람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 대표가 토지입니다. 천연물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천연물을 공유하게 되면 천연물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토지에서 세금을 많이 얻게 되면 토지를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생태환경 보존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서구 복지국가를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새로운 길,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코리아가 인류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그 열망이라고 저는 읽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체제를 바꿔야 될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공정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선지자들 우리가 이제 그 성서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들은 굉장히 용감해서 맨주먹으로 그냥 권력에 맞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지자들의 역사 의식, 역사 철학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된다. 그게 신명기 30장에도 나오고 그게 이제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에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북의 평화, 한미 관계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주 작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은총과 감사로 충만한 삶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모험과 긍휼이 바탕이 된 분노 요 세 바퀴로 이 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굉장히 짧게 드렸는데도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강의하신 내용 가운데 간단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기혁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이거는 좀 간단한 질문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학생들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워낙 제가 짧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질문을 말씀하세요.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지금까지 그 희년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연해 주신 분들이 지대를 환수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강연에서는 국토 보유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사용료로서 지대를 환수해서 나눠주는 거랑 그냥 국토 자체에 보유세를 매기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아유, 아주, 권한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대를 환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제도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를 환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수해야 되느냐? 그게 구체적인 방법은 보유세거든요. 그래서 그 보유세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는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줄임말로 국보세라고 만들었습니다. 지대 환수 방법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지대를 100% 환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지금보다 좀 더 한 3배 정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지금보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보유세는 땅이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만 냈어요. 우리나라에 한 60%가 냈어요. 조금씩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심지어 반대까지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거는 국토보유세는 그 세수 징수한 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권리를 다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건데 지대 환수 방법의 하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대안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국토보유세 외에도 뭐 우리가 토지 거래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뭐 양도 소득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거라든지 또 상속을 할 때 또 상속세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걷는 방법일 텐데 가장 사실 근본적인 예, 거는 예. 이제 보유한 거에 대한 보유세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